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일은 언제나 편안한 날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혹시 그대들은 아직 괜찮다는 말을 방패처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별일 없으니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지금 무사하니 앞으로도 무사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저축을 해두고, 보험을 들어두고, 계획표를 짜두면 어떤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준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준비란 바깥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가 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직장을 잃고서야 자기 안에 실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서야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서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는 예고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한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28배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고 곡산 부사로 백성을 다스리던 시절의 정약용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이 영원히 탄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곧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 준비란 더 높은 벼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를 파기도 합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약용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조정에서의 입지도, 동료들의 우정도, 미래를 향한 모든 약속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바깥의 울타리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여 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깥에 쌓아 올리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안에 심어두는 것들입니까? 정약용이 유배길에 오르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돈을 모아 두어라, 건강을 챙겨라, 인맥을 넓혀라, 자격증을 따두어라. 모두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들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맹점이 있습니다. 전부 바깥에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는 바깥을 향해 달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준비였고 임금의 눈에 드는 것이 대비였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안전장치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데에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반대 세력이 득세하면서 정약용이 쌓아 올린 바깥의 성벽은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여기에 사람 마음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안정적일수록 오히려 위기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준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훗날 깨달은 명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은 추락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올 길을 잊게 되고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놓쳤을 때의 빈손을 상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년 전 한 선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구조조정 명단에 자기 이름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날에도 늘 퇴근 후 1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써왔다고,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실력을 조금씩 갈고 닦아 왔다고 말입니다. 미리 갖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준비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쌓아둔 생각의 두께, 꾸준히 길러온 사유의 근육,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답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도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깥의 것들이 전부 사라진 자리에서 자기 안에 남은 것만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 여름, 정조가 세상을 떠나던 날에 한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콕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조정의 신하들은 저마다 앞날을 가늠하느라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매 속에 감춰둔 밀서를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바꿔 새로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어떤 이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이후의 나날을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고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조정에서 그를 향한 탄핵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의 형 정약전과 매형 이승훈까지 화가 미치면서 집안 전체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정약용이 그토록 굳건하리라 믿었던 세상은 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산 수많은 관료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 경랑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가문이 몰락하자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허탈감 속에 병을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벼슬이 곧 자신이었고 지위가 곧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바깥의 울타리가 무너지자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두려웠고 분했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는 벼슬이나 권세와는 다른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읽고 쓰고 생각해 온 습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탐구의 자세,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임금이 주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배길에 오르던 날, 정약용의 짐 속에는 화려한 관복 대신 책 보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야 하는 몸의 책은 짐이 될 뿐이었지만 그는 그것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등에 실린 보따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벼슬도 잃고 고향도 떠나는 마당에 책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갖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갔지만 그의 안에 오랜 세월 심어둔 것들만은 거두어 갈 수 없었습니다. 유배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를 지탱한 것은 지위도, 재산도 인맥도 아닌 자기 안에 미리 갖추어 놓은 내면의 두께였습니다. 그 보따리 속 책 한 권 한 권이 바로 정약용이 자신을 위해 미리 파놓은 우물이었습니다. 강진 땅에 도착한 정약용은 주막집 뒷방 한 칸에 몸을 눕혔습니다. 천장에 나무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고 벽에는 습기가 번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한양의 번화한 거리를, 정조와 나누던 깊은 대화를, 화성, 축조 현장에서 느꼈던 벅찬 자부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린 자리에 남은 것은 축축한 방바닥과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다시 책을 펼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양에서 학문하던 시절이 그대로 이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른 새벽이면 일어나 읽고 낮에는 생각을 정리하고 밤에는 붓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유배온 죄인이 울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갑자기 생겨난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학문의 근육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화려한 벼슬 생활 와중에도 독서와 저술을 멈추지 않았던 습관이 그를 지탱한 것입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습관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놀라운 집중력과
생산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축적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젊은 선비들이 하나둘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그들에게 학문의 방법과 삶의 자세를 전했습니다. 후일 목민심서의 구상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정약용은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미리 갖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깥의 것이 모두 벗겨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안에 진짜 힘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밀려난 뒤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아버지가 조용히 서재에 들어가 예전에 사두었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틈틈이 적어두었던 업무 노트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안에 뭔가가 있었다고, 회사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쌓여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읽고 생각하고 기록했던 작은 습관들이 위기의 순간 그를 붙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책 보따리를 펼쳤던 것처럼 그 아버지도 자기 안에 미리 심어두었던 것들 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삶은 나 혼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로, 관계에게로, 삶의 모든 자리에게로 번져나갑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마음을 나눈 가정과 위기가 온 뒤에야 비로소 서로를 마주하는 가정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깊은 골이 있습니다. 같은 폭풍을 맞더라도 어떤 집은 지붕이 버티고 어떤 집은 기둥째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무엇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는 시간 동안 아들들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미리 심어두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라는 방법으로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큰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부부가 갈라설 것이라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평소에 큰일 없을 때도 저녁이면 마주 앉아 그날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서로의 걱정과 불안을 미리 꺼내놓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부부에게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닦아놓은 창이었습니다. 미리 갖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리 마음을 나눈 사이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조금씩 꺼내놓았던 시간들이 폭풍 속에서 닻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이치가 작동합니다. 어떤 팀의 구조조정이 닥쳤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주어진 업무만 묵묵히 처리하며 보냈고, 다른 한 사람은 업무 외에도 꾸준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동료들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전자는 막막함 속에 오래 머물렀지만 후자는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차이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 안에 무엇을 쌓아두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라는 절벽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평안한 날에도 멈추지 않고 자기를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조직이든 위기에 강한 곳에는 반드시 미리 준비한 시간의 두께가 깔려 있습니다. 진정한 대비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준비라고 하면 을에 무엇을 더 얻어야 하고 무엇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다산초당의 작은 방에서 차를 끓이며 자기 안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한 아침, 정약용은 창밖의 산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한양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자기 안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빼앗긴 유배지에서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을 성찰하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일에 쫓기고 성과에 떠밀리고 관계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새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홀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자기 감정을 살폈고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을 찾았으며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다스리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 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치열하게 자기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면의 근육은 그렇게 조용한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내가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는 시간,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듬어 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위기 앞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내면의 축이 만들어집니다. 미리 갖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를 미리 돌본 사람만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을 돌보고 관계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이해할 수 없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끓인 차 한 잔은 바로 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57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오랜만에 고향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감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젊은 날의 동료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월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지고 돌아온 것들은 세월에 바래지 않았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작물, 제자들에게 전한 학문의 씨앗,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 담긴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얻은 권세와 지위는 빠르게 사라졌지만 느리게 쌓은 학문과 사유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빠르게 쌓은 것은 빠르게 무너지고 느리게 스민 것은 오래 남는 법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빠름을 칭송합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빠르게 자기를 증명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올라간 사람이 빠르게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속도는 방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력서는 내면의 깊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의 삶은 그 반대편을 보여줍니다. 느리게, 그러나 깊게 자기 안에 쌓아온 것만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획과 체질은 다릅니다. 계획은 종이 위에 쓸 수 있지만 체질은 몸에 배워야 합니다. 정보와 지혜도 다릅니다. 정보는 검색하면 나오지만 지혜는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소유와 존재 역시 다릅니다. 소유는 빼앗길 수 있지만 존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증명한 것은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갔지만 그의 존재만은 거두어 갈 수 없었습니다. 미리 갖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장 넓은 의미로 펼쳐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갖춤이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이자 체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내면의 결이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느린 축적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한평생에 걸쳐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정약용은 마제의 작은 서재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조정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날까지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준비란 특정한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삶의 자세 그 자체였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깊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묵직한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손자가 서재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공부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약용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곧 사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공부가 삶과 분리된 무엇이 아니라 매일의 숨결처럼 자기 안에 흐르는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약용의 삶은 끊임없는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승과도 같았던 임금을 잃었고, 관직을 잃었고, 형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었으며 가족 곁에서 보내야 할 18년이라는 세월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어느 하나만으로도 삶의 의지가 꺾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잃을 때마다 오히려 더 깊이 자기 안으로 들어갔고 더 치열하게 쓰고 가르쳤습니다. 상실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그의 안에 미리 세워놓은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둥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던 젊은 시절부터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암행어사로 민심을 살피던 때에도 그는 매일 조금씩 자기 안에 기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성실한 반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독서와 사유와 기록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날들의 총합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저작은 500권이 넘습니다. 그 방대한 저술이 유배라는 고통의 시간에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결국 남는 것은 위기가 오기 전에 자기 안에 심어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쌓아둔 것들은 세상의 바람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뿌리 내린 것들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대들은 아직 괜찮다는 말을 방패처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자기 안에 무엇을 한 줄이라도 심고 계십니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책 한쪽을 넘기는 것, 내 마음을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루어 두었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미리 갖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증명했고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준비란 거대한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자기 안의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오늘 그대들이 심는 한 줄의 문장이, 한 번의 성찰이, 한마디의 진심이 훗날 그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비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지붕을 고치는 것은 맑은 날의 일입니다.